자, 오늘은 우리가 산포 가는 길이라는 작품을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작품은 사실 되게 유명한 소설이기도 하고요. 1학년 국어 교과서 여기저기 출판사에 올라 있는 그런 좀 우리 고등학생들이 꼭 배우고 넘어가는 소설 같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뭐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고 좀 여운도 있고 먹먹하기도 한 작품이어서 공부하고 나면은 좀 기억에도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제목부터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가 늘 시가 됐든 소설이 됐든 제목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 가면 좋겠죠. 자, 제목을 봤더니 산포 가는 길이래요. 자,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 하나가 첫 번째는 길이잖아. 자, 이 작품은 어떤 여정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여정이라는 거는 어딘가에서 어딘가로 가는 과정 같은 거죠. 근데 이 여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작품이 여로용 소설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로용 소설이 뭐냐면 여정을 바탕으로 하는 소설이란 뜻이에요. 자, 이 삼포는 뭐냐? 등장인물 중에 정씨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정씨의 고향을 뜻하는 말이고요. 지명 같죠? 근데 이제 가상의 지명이에요. 실제 있는 지명은 아니고요. 가상의 지명인데 어쨌든 지명 같잖아. 그래서 뭔가 사실적인 느낌을 준다라는 거죠. 뭔가 약간 구체적으로 딱 어딘가를 지칭하니까 왠지 진짜 있는 동네 같고 뭐 이렇다는 거죠. 자, 이 작품은 여러분 1970년대, 80년대쯤에 산업화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자, 산업화 시대라 함은 여러 가지 일이 있죠. 자, 이러한 산업화 시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첫 번째는 일단 산업이 발달을 했잖아요. 근데 이 산업은 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했어요. 왜냐면 도시에 있어야지 사람들이 노동자로 많이 유입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농촌, 어촌, 산촌 이런 시골이라고 하시겠죠? 상촌의 인구가 다 도시로 일자리를 구하러 이동하게 된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한국지리에서는 이촌향도라고도 표현을 해요. 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인구가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농어촌, 산촌, 그냥 농촌이라고 할게요. 농촌에는 인구가 없어. 특히 일하는 인구, 그런 걸 경제 인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텅 비어버렸다라 해서 빌공자를 씁니다. 인구 공동화 현상이 가속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농촌의 모습이 황폐화가 되는 거야. 아무도 일 안 하고 빈집밖에 없고 땅도 막 다 그냥 이렇게 버려져 있는 거죠. 황폐화가 되거나 혹은 그러한 빈 땅을 개발해 볼까라고 해서 어떤 이러한 농촌을 다른 형태로 개발하는 사업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황폐화가 됐든 개발이 됐든 결과적으로는 이전의 고향의 모습이 사라지겠죠. 황폐화가 돼도 옛날에 내가 뛰놀던 고향의 모습이었고 그곳을 막 개발해서 호텔을 짓는다거나 간척 사업을 한다거나 해도 옛날에 내가 알던 모습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물들에게는 어떤 상실감을 주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산업화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라는 게 이러한 것들을 다 담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면 되게 좋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농촌의 입장을 우리가 봤는데 혹은 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자, 농촌의 인구가 다 도시로 이동을 했어요. 그럼 도시에는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인구가 급증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살 땅은 한정적인데 사람이 계속 들어오는 거잖아요. 즉, 잘 곳, 내가 살 집이 부족해지는 거죠. 주택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는데 첫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도시 빈민이 생겨요. 내가 집을 못 구하지. 왜? 주택이 부족해지면 돈이 비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상승하니까 집을 구할 수 없어서 도시 빈민이 돼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도시의 변두리에 무허가로 한자촌을 짓고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대치동 옆에 가면 구룡마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자, 혹은 도시의 빈민들이 양성되거나 주택이 부족하니까 이제 재개발, 어떤 지역을 밀어버리고 재건축을 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속에서 원래 있던 사람들이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이런 원리가 뭐냐면 이 주택 하나를 허물고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자라는 거야. 근데 아파트를 지으려고 이 주택을 허물려면 여기 살던 사람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 이 사람들한테 모두 다 돈을 쳐주면은 이제 국고가 너무 많이 부족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야, 이거 나 철거할 거거든? 라고 말을 해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보통 무허가 집들도 많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그냥 통보를 하는 거죠. 나 여기 강제 철거할 거니까 네가 언제까지 나가. 안 나가면은 돈도 너한테 받을 거야. 뭐 이러는 거야. 대신에 이러는 거야. 대신에 네 집 부수고 아파트 지으면은 내가 입주권 줄게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입주권이 이거 있다고 이 집에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입주권 플러스 내가 돈을 내야 돼. 근데 이 돈이 엄청 비싼 거야. 그러니까 원래 살던 사람들은 집은 집대로 허물렸고 입주권을 받긴 받았는데 그 집을 들어갈 수는 없는 이상한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담고 있는 작품이 바로 난소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3년을 다니면 한 번쯤은 꼭 배우게 된다는 그 난소공이 바로 이때의 상황을 많이 담고 있고, 그리고 도시 빈민으로는 이제 뭐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아구사. 자,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도시 빈민의 삶을 그리고 있어요. 혹은 여기서 이제 내가 서울에 살 수가 없으니까 경기도로 밀려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원미동 사람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바로 산업화 시대의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산업화 시대라는 거는 우리 문학 작품에서 굉장히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좀 잘 다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소설은 발단부터 시작하죠. 발단은요, 인물, 배경, 등이 소개되는 부분이 발단입니다. 자, 첫 번째 누가 나왔어? 영달이라는 인물이 나왔어요. 영달이는 어디로 갈 것인가 궁리해 보면서 잠깐 서 있었다. 아, 왜요? 이 사람은요, 떠도는 처지예요. 영돌이래. 영달이의 처지가 하나 드러났는데요. 이 사람은 떠돌이입니다. 이 작품에선 다른 말로 뜨내기라고도 해요. 새벽에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왔다. 자, 여러분, 우리 알 수 있는 정보 벌써 하나 나왔네요. 지금 계절적 배경은 겨울이에요. 여러분, 떠도는 처지에 겨울이면 얼마나 춥고 힘들겠어, 그치? 밝아오는 아침 햇볕 아래 헐벗은 들판이 드러났고 곳곳에 얼어붙은 시냇물이나 웅덩이가 반사되어 빛을 냈다. 바람 소리가 먼 데서부터 몰아쳐서 그가 섰는 창공을 베면서 지나갔다. 가지만 남은 나무들이 수십여 그루씩 들판가에서 바람에 흔들렸다. 라고 보니까 지금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 주로 배경과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배경 묘사, 주변의 상황, 풍경을 묘사하고 있죠. 자, 근데 그 분위기가 어때? 겨울에 어떤 을씨년스러운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겨울에 밖을 떠돌고 있는 영다리의 처지가 얼마나 안 됐을까라고 영다리의 처지가 부각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가 영달이겠죠. 넉 달 전에 이곳을 찾았을 때는 한참 추수기에 이르러 있었고, 그땐 가을이었네요. 그쵸? 이미 공사는 막판이었다. 곧 겨울이 오게 되면 공사가 새봄으로 연기될 테고 오래 머물 수 없으리라는 것을 그는 진작부터 예상했던 터였다. 아니나 다를까 현장 사무소가 사흘 전에 문을 닫았고 그러면 사흘은 3일입니다. 영다리는 밥집에서 달아날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누군가 밭고랑을 지나 걸어오고 있었다. 여러분 새로운 인물 나왔어요. 해가 떠서 음지와 양지의 구분이 생기자 언덕의 그림자나 숲의 그늘로 가려진 곳에서는 언 흙이 부서지는 버석이는 소리가 들렸으나 해가 내려쪼인 곳은 녹기 시작하여 붉은 흙이 질척해 보였다. 다가오는 사람이 숲그늘을 벗어났는데 여러분이 똑같은 사람이겠죠? 자, 신발 끝에 벌겋게 올라온 진흙 뭉치가 걸을 때마다 뒤로 몇 점씩 흩어지고 있었다. 그는 길가에 우두커니 서서 담배를 태우고 있는 영다리 쪽을 보면서 왔다. 자, 이게 다 동일 인물입니다. 영다리와 그가 드디어 만나게 되네요. 그는 키가 훌쩍 크고 영다리는 작달만 했다라고 두 사람을 대비하고 있죠.
아, 이 사람은 키가 크나 봐요. 그는 팽팽하게 불러오른 맹꽁이 배낭을 한쪽 어깨에 느슨히 걸쳐매고 머리에는 개털 모자를 귀까지 가려쓰고 있었다. 검게 물들인 야전 잠바의 귀 속에 턱이 반 남아 파묻혀서 누군지 쌍통을 알아볼 도리가 없었다. 그는 몇 걸음 남겨놓고 서더니 탈모자의 챙을 이맛박에 붙도록 척 올리면서 말했다. 라고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새롭게 등장한 인물인 그에 대한 외양 묘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의 외양 묘사가 생겼어요. 자, 새로운 인물이 나왔고 영다리와 둘이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우리 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 부분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작년 겨울엔 어디 있었어? 이분부터. 자, 지금 정 씨, 이 사람이 금방 나왔던 묘사되고 있던 인물입니다. 정 씨와 영다리가 음식점으로 이동을 했고요. 둘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정 씨가 영다리에게 건네는 대화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들고 있던 국그릇을 내려놓고 영다리는 언제요? 하고 작년 겨울이라고 재차 말하자 껄껄 웃기 시작했다. 좋았지, 정말. 대전에 있었습니다. 옥자라는 애를 만났었죠. 그땐 공사장에서 별 볼 일도 없었고 노임도 실했어요. 라고 영다리가 대답을 했네요. 살림을 했군? 여자랑 같이 살았냐? 이런 말이겠죠? 의리 있는 여자였어요. 라고 옥자, 전 여친이죠. 애도 하나 가질 뻔했었는데 지난 봄에 내가 실직을 하게 되자 돈 모으면 모여서 살자고 서울로 식모자를 구해서 떠나갔죠. 하지만 우리 같은 떠돌이라고 해서 옥자도 영다리도 떠돌이 처지였다는 거죠. 언약 따위를 지킬 수 있나요? 밤에 혼자 자다가 일어나면 그 애 때문에 남은 밤을 꼬박 새운 적도 있습니다. 라고 나름 되게 좋아했던 사람인가 봐요. 정씨는 흐려진 영다리의 표정을 무심하게 쳐다보다가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고는 조용하게 말했다. 사람이란 오랫동안 두고 보지 않으면 저절로 잊게 되는 법이요. 딜안으로 나왔던 뚱뚱이 여자는 이제 음식점 주인입니다. 호들갑을 떨면서 돌아왔다. 아유, 어떠나? 눈이 올 것 같아.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고 바람이 부는군. 이놈의 두상이 꼴에 도중에서 가다 말고 돌아올 게 뻔하지. 라고 얘기를 하네요. 정씨가 뚱뚱보 여자의 계속될 수다를 막았다. 월출까지는 면리요. 한 60리 돼요. 라고 말을 하니까 버스는 있나요? 오후에 2대쯤 있죠. 인연을 딱 잡아갖고 막차로 돌아올 때 참 어디까지들 가슈? 라고 물어보죠. 여러분, 인연은 누구냐면요. 자, 뒤에서 나올 인물인데, 뒤에 이제 백화라는 인물이 나올 거예요. 이 백화가 이 뚱뚱보 여인이 하는 음식점에서 좀 술집 플러스 음식점이거든요. 거기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알바했던 직원인 거죠. 영단이가 말했다. 바다가 보이는 데까지 바다? 멀리 가시는군. 요 큰 길로 가실 거요? 정씨가 고개를 끄덕이자 여자는 의자에 궁둥이를 붙인 채로 앞으로 다가앉았다. 부탁 하나 합시다. 가다가 22쯤 되고 머리는 긴데다 외눈 쌍꺼풀인 계집년을 만나면 케어봐서 좀 잡아오슈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바로 누구야? 이 술집에서 도망친 백화라는 사람이에요. 자, 지금 백화에 대한 어떤 외양 묘사가 드러났죠. 이 백화가 도망을 갔기 때문에 주인이 이 백화를 찾으려고 말을 하는 거죠. 정씨가 빙그레 웃었다. 영다리는 자신 있다는 듯이 기세 좋게 대답을 했다. 그렇카슈 대신에 되려면 꼭 10,000원 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내다뿐이요. 여기서 하룻밤 푹 묵었다 가시오. 라고 하니까 영다리가 좋았어. 이러죠. 그들은 일어났다. 문을 열고 나오는 그들의 뒷덜미다 대고 여자가 소리쳤다. 머리가 길고 외눈 쌍꺼풀이에요. 잊지 마슈. 라고 백화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죠. 해가 낮은 구름 속에 들어가 있어서 주인은 누런 색안경을 통해서 내다본 것처럼 뿌옇게 보였다. 자, 여러분 여기부터 이제 전개가 시작됐어요. 본격적인 사건이 조금씩 이어집니다. 바람이 읍내의 신장로 한복판에서 회오리 기둥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들은 고개를 쳐받고 신장로를 따라서 올라갔다. 영다리가 담배 한 갑을 샀다. 들판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다. 그들이 마을 외곽의 작은 다리를 건널 적에 성긴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더니 허공에 차츰 흰색이 빡빡해졌다. 눈이 많이 온다는 거죠. 눈이 막 많이 오니까 빡빡하게 막 하얗게 채워졌다는 거죠. 한 20채 남짓한 작은 마을을 지날 때쯤 해서는 큰 눈송이를 이룬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내려왔다. 눈이 찰지어서 걷기에는 그리 불편하지 않았고 눈보라도 포근한 듯이 느껴졌다. 그들의 모자나 머리카락과 눈썹에 내려앉은 눈 때문에 두 사람은 갑자기 노인으로 변해버렸다. 도중에 그들은 옛 원님의 송덕비를 세운 비각 앞에서 잠깐 쉬어가기로 했다. 그 앞에서 신장로가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던 것이다. 함석판에 삥띠로 쓴 이정표가
있긴 했으나 녹이 슬고 벗겨져 잘 알아볼 수도 없었다. 그들은 비각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아서 담배를 피웠다. 정씨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감탄했다. 라고 해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정씨와 영다리의 여정이 드러나고 있죠. 아, 이렇게 가고 있고 이쯤에서 쉬었구나라는 게 드러나네요. 아, 그놈의 눈송이 탐스럽기도 하다. 풍년 들겠어. 눈 오는 모양을 보니 근심 걱정이 싹 없어지는데 처음엔 기분도 괜찮았지만 이렇게 오다 가는 길 가기가 그리 쉽지 않겠는걸? 가는 데까지 가고 내일 또 갑시다. 저기 누가 오는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중절모를 깊숙이 내려쓴 노인이 조심스럽게 걸어오고 있었다. 노인의 모자챙과 접힌 부분 위에 눈이 빙수처럼 쌓여 있었다. 정씨가 일어나 꾸벅 인사를 했네요. 영감님 길 좀 묻겠습니다. 무르슈. 월출 가는 길이 아래입니까? 저 윗길입니까? 윗길이긴 하지만 제가 있어 나서 여러분 쟤는요 고개입니다. 고개가 있어서 아무래도 수월치 않을 거야. 아마 교통도 두절된 모양인데 라고 눈이 많이 왔으니까요. 그쵸? 아랫길은요. 거긴 월출 쪽은 아니지만 고을 셋을 지나면 감천이라고 나오지. 영다리가 물었다. 감천에 철도가 닿으니까 다탐하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약간 좀 길을 돌아서 가려고 지금 마음을 먹었네요. 자, 정씨가 인사를 하자 노인이 눈이 가득 쌓인 모자를 위로 들어 보였다. 노인은 윗길 쪽으로 가다가 마을을 향해 꺾어졌다. 영다리는 비각처마 끝에 회색으로 퇴색한 채 메어져 있는 새끼줄을 끌어냈다. 그가 바늘로 끄는 새끼줄을 정씨에게도 권했다. 간발 차고 갑시다라고 이제 신발에다 좀 무슨 어떤 이렇게 좀 장치를 하는 거죠. 자, 우리 조금 또 넘어가 볼게요. 지금 정씨와 영다리는 걷고 있고요. 이제 원래는 다른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감천 쪽으로 길을 바꿨어요. 자, 다시 한번 넘어가서, 음, 여기 아직 초저녁이 분명한데 여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는요, 이제 절정으로 넘어왔어요. 자, 지금 시간적 배경은 초저녁이래요. 날씨가 나빠서인지 곧 어두워질 것 같았다. 눈은 더욱 새하얗게 돋보였고 위는 사방을 말하는 겁니다. 내 쪽의 방이에요. 고요한데 나무 타는 소리만 들려왔다. 감옥뿐 아니라 세상이란 게 따지면 고해 아닌가라고 정씨가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해라는 건 뭐냐면요. 이거는 고통의 바다란 뜻이에요. 바다의 자거든요. 이 고통의 바다 고해라는 말은 불교적 가치관이에요.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고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교적 가치관의 어떤 이런 말을 끄집어 와서 정씨의 어떤 가치관을 알 수 있죠. 정씨는 지금 세상이 고통의 바다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사는 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감옥뿐 아니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나 봤더니 정씨가 이제 출소를 한 거예요. 즉 감옥 갔다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개 무섭죠? 정신은 벗어다 불가에다 쬐고 있던 잠바를 입으면서 중얼거렸다. 어둡기 전에 어서 가야지. 그들은 일어났다. 아직도 불길 좋게 타고 있는 모닥불 위에 눈을 한 움큼씩 덮었다. 산천이 차츰 희미하게 어두워졌다. 새들이 이리저리로 깃을 찾아 숲에 모여들고 있었다. 라고 여러분 이 부분이 의외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잘 봐. 이 깃이라는 게 뭐냐면 이 깃이 보금자리예요. 자, 새들은 지금 보금자리가 있어서 숲에 모여들고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지금 인물들은 갈 곳이 없죠. 자, 인물들은 보금자리가 없이 떠도는 처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인간의 처지를 구체화하고 있는 거죠. 아니, 저런 작은 새들도 집이 있는데 저 큰 인간들은 집도 없이 떠도는구나라고. 그래, 이제 어떡할 셈이요? 집에 가면? 이라고 영다리가 물어봤죠. 백화가 대답을 않고 웃기만 했다. 정씨가 말을 했다. 시집 가야지 뭐 라고 했더니 백화가 시집은 안 가요. 이제 와서 무슨 시집이에요. 조용히 틀어박혀 집에 농사나 거들지요. 동생들이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하네요. 아, 백화는요. 동생들도 많고 집안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희생적으로 살아왔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들도 얘기를 그쳤다. 어디에나 눈이 덮여 있어서 길을 잘 분간할 수가 없었다. 뒤에 처졌던 백화가 눈 덮인 길에 고량에 빠져버렸다. 발이라도 삐었는지 백화는 꼼짝 못하고 주저앉아 신음을 했다. 영다리가 달려들어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었다. 백화는 영다리의 등에 엎이면서 말을 했다. 아, 여러분. 지금 백화가
살짝 발에 삐었고요. 영다리는 그런 백화를 업어줬대요. 자, 여러분. 사실상 업는 게 이렇게 뭐 아무나 업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다리가 이제 한참 길을 걸었잖아요. 백화에 대한 호감이 생겼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호감이 없으면 그 옆에서 부축해주지 바로 이렇게 업어주겠어? 그치? 무겁죠? 라고 지금 백화가 물어보니까 영다리는 대꾸하지 않았다. 백화는 어린애처럼 가벼웠대요. 얼마나 말랐으면, 그쵸?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어쩐지 가뿐한 느낌이었다. 아마 쇠약해진 탓이라고 생각하니 영다리는 어쩐지 대전에서의 옥자, 전 여친이죠. 생각하면 눈시울이 화끈해졌다. 그리고 웃긴 거 아니야? 지금 새로운 여자한테 호감을 느끼면서 그 여자 업고 있는데 옛날 여자친구 생각하는 거야. 어쨌든 지금 영다리는 백화에 대한 어떤 연민을 지금 가지게 된 거죠. 얘가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이렇게 말랐을까라는 거야. 자, 어깨가 참 넓으시네요. 한 세 사람쯤 없겠어라고 했더니 영다리가 네가 근수, 즉 몸무게 말하는 거죠. 네가 무게가 모자라서 그래라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칭찬을 하고 있죠. 그들은 7시쯤에 감천 읍내에 도착했다. 마침 장이 섰었는지 파장된 뒤인데도 읍내 중앙은 흥청대고 있었다라고 여러분 공간적 배경이 등장을 했어요. 전 부치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 곰국 냄새가 풍겨왔다. 영자리는 이제 백화를 옆에서 부축하고 있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여자가 얼굴을 찡그렸다. 아픈가 봐요. 정씨가 백화에게 물었다. 어느 방향이요? 전라선이에요. 라고 말을 했더니 정씨가 나는 호남선 쪽인데 여비가 돈은 있어?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백화가 군용차를 사정해서 타고 가면 돼요. 군용차는 이제 군인들의 차를 말해요. 자, 여러분, 백화는요, 돈 한 푼도 없는 처지인 거야. 그냥 막 무작정 도망을 나온 거예요. 그들은 장터 모퉁이에서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파시르떡을 사 먹었다. 백화가 자기 몫에서 절반을 떼어 영달에게 내밀었다. 여러분, 백화 역시 자기를 업어준 영달이에게 고마운 거죠. 즉, 백화 역시 고마운 것도 맞지만 영달이에게 어느 정도 호감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 고마움, 호감,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더 드세요. 날 업고 왔으니 기운이 배나 들었을 텐데. 역으로 가면서 백화가 말했다. 어차피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으면은 우리 고향에 같이 가요. 내 일자리를 주선해 줄게요. 라고 영다리한테 제안을 하는 거야. 여러분 봐봐. 백화가 고향을 떠나서 오랫동안 밖에서 일을 했어요.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가는 거야. 근데 어떤 남자랑 같이 가. 그럼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뭐야, 둘이 무슨 사이야? 결혼할 거야? 뭐 사귄 사이야? 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근데 백화는 그렇게 사람들이 물어볼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영다리를 고향에 데려갈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진짜 백화가 영다리에게 어느 정도는 호감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동네에 데려가서 일자리도 알아봐 주고 같이 좀 더 이제 알아가고 싶은 거겠죠. 내야 산포로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하지라고 정씨도 옆에서 막 도와주네요. 영다리는 흙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신발 끝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없었다. 여러분 봐봐. 왜 백화가 뭘 물어봤으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신발끈만 받겠어. 즉 영다리의 고민이 드러나죠. 영다리의 내적 갈등이 지금 행동으로 표출이 되고 있는 거죠. 걔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대화실에서 정씨가 영다리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속삭였다. 여비 있어? 라고 정씨가 물어봤더니 영다리가 빠듯이 됩니다. 비상금이 한 1,000원쯤 있으니까 어디로 가려고 했더니 일자리 있는 데면 어디든 상관없지라고 말을 하네요. 정씨는 대합실 나무 의자에 피곤하게 기대어 앉은 백화 쪽을 힐끗 보고 말했다. 같이 가지? 내가 보기엔 좋은 여자 같은데? 했더니 영다리가 그런 것 같대요. 여러분 쌍방입니다. 그린라이트. 또 알아? 거기 가서 인연이 닿아서 말뚝박고 살게 됐지. 이거는 정착을 하자라는 말이에요. 이런 때 아주 뜨내기라는 거는 떠돌이를 말하는 거죠. 떠돌이 신세를 청산해. 너도 여자 만나서 어디 정착해가지고 둘이 같이 살아라는 거죠. 영다리는 시무룩해져서 역사 밖을 멍하니 내다보았다. 백화는 뭔가 수군대고 있는 두 사내를 불안한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왜냐면 백화는 영다리랑 같이 가고 싶은데 둘이 막 얘기를 하니까 뭔가 불안한 거죠. 영다리가 말했다.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했더니 이제 정씨가 산보에 갈래? 라고 물어봤더니 영다리는 어쨌든이라고 말을 하네요. 영다리가 뒷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500원짜리 2장, 즉 비상금이죠. 여러분 옛날에는 500원이 동전이 아니었어. 저 여달 보냅시다라고 영다리가 결정을 했어요. 영다리는 표를 사고 삼립빵 2개와 찐 달걀을 샀다. 즉 영다리가 비상금 털어가지고 백화한테 이걸 주는 거야. 그러니까 백화에 대한 호감이 분명히 있죠. 자기도 돈이 얼마 없는데 백화 표도 끊어주고 음식도 사주는 거야.
백화에게 그는 말했다. 우린 뒷차를 탈 건데 잘 가슈라고 말했더니 백화가 눈이 붉게 충혈됐네요. 그 여잔 더듬거리면서 말을 했다. 아무도 안 가나요? 했더니 우린 산포로 갑니다. 거긴 내 고향이요라고 정씨가 말을 했죠.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고 있었다. 백화가 보퉁이를 들고 일어섰다. 정말로 잊어버리지 않을게요라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어쨌든 자기가 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인데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돌아온 백화는 눈이 젖은 채 웃고 있었다. 내 이름은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 이점래예요. 라고 갑자기 뛰어와서 자기의 본명을 밝혀요. 자, 즉 이제까지는 익명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닉네임은 아니지만 가명은 익명성이잖아. 근데 이 익명성을 지금 벗어던지고 본인의 본 모습, 즉 본명, 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 이제 이들 사이에 유대감이 꽤나 커졌다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맨날 첫날 나오는 시가 있어.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즉,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백화가 이렇게 이름을 알려주는 것도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자는 개찰구로 뛰어나갔다. 잠시 후에 기차가 떠났다. 그들은 나무 의자에 기대어 1시간쯤 잤다. 깨어보니 대합실 바깥에 다시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기차는 연착이었다. 밤차를 타려는 시골 사람들이 의자마다 가득 차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담배를 나눠 피웠다. 먼 길을 걷고 나서 잠깐 눈을 붙였더니 더욱 피로해졌던 것이다. 영다리가 혼잣말로 책 며칠이나 건디나? 라고 했더니 정씨가 뭐라고? 라고 말을 했죠. 아니, 백화란 여자 말이에요. 저런 애들 한 사날도 시골 생활 못 먹여요. 라고 지금 영다리가 빈정대듯이 말을 하지만 사실 본심은 진짜로 백화를 디스하는 게 아니라 백화에 대한 걱정, 연민이에요. 이렇게 도시에서 살던 애가 고향의 시골에 가서 심심해서 어떻게 사냐라는 걱정인 거야. 사람 나름이긴 하지만 하긴 그럴 거예요. 요즘 세상이 1, 2년 안으로 인정 휙 변해가는 판인데 정시 옆에 앉아있던 노인이 새로운 노인이에요, 여러분. 아까 길 알려준 노인 아니겠죠? 두 사람의 행색과 무릎 위의 배낭을 눈여겨 살피더니 말을 걸어왔다. 어디 일들 가슈? 라고 물어보네요. 그랬더니 아니 고향에 갑니다 라고 했죠. 고향이 어딘데? 산포라고 아십니까? 알지. 거기에서 우리 아들이 도자, 즉 여러분 불도저를 말해요. 여러분 불도저 알죠? 공사장에서 막 뭐든지 다 밀어버리는 게 불도저잖아요. 했더니 정씨가 깜짝 놀란 거야. 산포에서요? 거기가 어디 공사 벌릴 때나 됩니까? 고작해야 고기잡이나 하고 감자나 매는데요? 라고 지금 말을 해요. 즉 정 씨가 옛날에 알고 있던 동네인 산포는 고기잡이하고 감자나 키우는 곳이었죠. 했더니 노인이 어허 몇 년 만에 가는 거요? 라고 물어보네요. 근데 정 씨가 10년 만에 갔대요. 노인은 그렇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도 마슈 거긴 지금 육지가 다 됐대요. 바다를 방뚝에 쌓아놓고 트럭이 수십 세씩 돌을 실어 나른다라고 해서 여러분 바다에 반뚝을 쌓아서 육지를 만들었어. 간첩 사업을 했다는 거죠. 정 씨가 뭐 때문에요? 라고 물어보니까 낸들 하나? 뭐 관광 호텔을 여러 태 짓는다면서 복잡하기가 말할 수가 없대 라고 했더니 정 씨가 동네는 그대로 있을까요? 했더니 노인이 그대로가 뭐야? 맨 천지가 공사판 사람들에다 장까지 들어섰는데 라고 말을 했죠. 했더니 정 씨가 그럼 나룻배도 없어졌겠네요? 라고 말을 하죠. 그랬더니 노인이 바다 위로 신장로가 났는데 나룻배는 뭐에다 쓰오? 라고 말을 하죠. 허허, 사람이 많아지니 병고지.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이라고 말을 하죠. 지금 노인이 사람이 많아지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한가로웠던 산포가 온갖 공사장이 돼서 다 변해버린 모습인 거죠. 즉, 그거는 산업화의 모습이잖아. 근데 노인은 사람이 많아지니 문제지라고 하는 걸 보니까 산업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부정적 시각을 가졌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봐봐. 등장인물이 이런 시각을 가졌다라는 거는 작가의 어떤 가치관이 드러나는 일이기도 하죠. 작가는 이렇게 산업화로 인해서 모든 게 변해버리는 상황이 달갑지만은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작정하고 벼르다가 찾아가는 고향이었으나 정씨에게는 풍문, 즉 소문입니다. 소문마저 낯설었다.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영다리가 말했다. 잘 됐군, 우리 거기서 일이나 잡읍시다. 라고. 영다리는 공감 능력이 부족하죠. 공능제 싹팹니다. 그쵸? 자, 왜냐면 지금 정씨는 고향을 잃어버린 기분이 들어서 속상한데 영단 옆에서 "잘 됐다. 일자리 많겠네." 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때 기차가 도착했다. 정 씨는 발걸음이 내키질 않았다. 그는 지금 마음의 정처를 잃어버렸던 때문이었다. 어느 결에 정 씨는 영다리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 버렸다. 즉 뭐야? 고향을 상실했다라는 어떤 그런 허전함을 느끼게 된 거죠. 자, 마지막 줄입니다. 기차는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갔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끝나니까 정 씨와 영다리가 산포 가서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는 모르잖아. 그치? 뭔가 독자에게 궁금증을 유발하죠. 그니까 우리는 가끔씩 '그래서 정 씨랑 영다리는 어떻게 됐을까?'라고 가끔 먹먹해지겠네. 여운이 형성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서술의 대상이 이전까지는 다 인물들이었죠. 노인, 정씨, 영다리. 근데 여기서 갑자기 어떤 사물인 기차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서술의 대상이 변화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변화는요, 소설에서 긴장감을 유발해요. 여러분, 이 긴장감이 뭔가 갈등이 생기고 뭔가 약간 쫓기는 상황 이런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변화가 생기면은 이야기가 팽팽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긴장감이 유발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필 기자가 어디를 가? 눈발이 날리는. 여러분, 눈발이 이렇게 계속 날리니까 이들이 떠도는 처지에 힘들잖아. 심지어 어두운 들판으로 가는 거야. 어때? 뭔가 앞으로의 이야기가 순탄치 않을 거다라는 복선이겠죠. 즉, 인물들의 미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풍경을 통해서 보여줬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소설이니까 호흡이 되게 길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꼭 영상이 끝나면은 내가 필기한 부분을 다시 봐야 되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체크해서 영상도 다시 한번 보고 쌤한테 다시 한번 질문을 해야겠죠. 자, 그럼 정리를 잘 하고 문제도 많이 풀어봅시다.